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2번이 틀린 게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본하고 구별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토지는 자연물이고 자본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생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별을 했다. 이래서 2번을 이제 틀리게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하고 우등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 반복된 거고요. 6번에 가면 튀넨의 지대이론이라고 있죠. 튀넨의 지대이론이라는 것은 지대는 그러니까 튀넨의 논리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결국 지대라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수송비에서. 그죠? 근데 이 수송비라는 것은 결국 무슨 차이에 의해서? 그렇죠? 위치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얘기고 이 차이가 결국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 수송비의 절약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가까울수록 뭐가 절약이 돼요? 수송비가. 그러면 그만큼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장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은 지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면적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상대적으로 집약적 이용을 통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준 게 튀넨의 논리예요. 근데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는 위치의 차이에 따른 토지 이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위치의 문제는 경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위치의 문제까지 반영한 게 튀넨의 위치지대 논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 질문에 보면 비옥도가 동일한 경우 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는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는 하락하겠죠. 그죠?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 뒷장에 가면 이거 뭐 계산하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요. 하나를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게끔 줬어요. 기출은.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쌀이 있잖아요. 그죠? 생산물 가격이 얼마라고 해놨냐면 160만 원이죠. 근데 생산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수송비는 단위거리당 수송비에다가 수송비 단위거리를 곱하면 되죠. 19km까지 돼 있죠. 근데 수송비가 얼마예요? 5만 원이죠. 그럼 19 곱하기 5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95만 원 나오나요? 이게? 그러면은 얘는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60하고 95 합하면은 얼마? 100? 155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은 남는 게 얼마 남아요? 플러스 5. 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가 있죠? 얘는 210만 원이고요. 생산비는 얼마? 100만 원. 그러면 19kg인데 얘는 얼마냐면 6만 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114만 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꼭 얘는 마이너스 4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애가 사과죠. 일단 뭐 우유가 들어가 있으면 우유가 하나가 계산이 되면서 만약에 1번에 우유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답이 그냥 4번 나오면은 맞겠죠. 실전 같으면 이제 그렇게 준다. 실전은 그냥 하나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줬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무까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사과도 계산을 해야 돼요. 사과는 240과 130이죠. 수송비가 5만 원이니까 얼마? 95만 원 똑같겠죠?
그러면은 얘는 보게 되면 남는 게 얼마? 15만 원. 그럼 쌀하고 뭐가 남겠어요? 사과. 이렇게. 이게 한 번 나오고 끝난 거예요. 한 번, 기출로 한 번 나오고, 뭐 더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요령이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8번에 보시면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에 보면 뒤에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알론소의 입찰지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하겠죠. 예, 근데 이제 위치지대설에서는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 등을 가정한다는 게 틀렸겠죠. 이건 차액지대에서 나온 거죠. 4번의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오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는 것에서 설명을 했었죠.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입찰지대 곡선일 때. 그렇죠? 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볼록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되죠. 이걸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9번의 방사형 두통망의 개선과 확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직교 방사형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중심이 있는데 가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가 열리면 도로가 이렇게 열리면 그러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편리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직교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심에 모였던 수요가 이 도로를 따라서 외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것 하게 되면은 도심부 지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외곽에 나가면 오히려 지가가 올라가고 토지 용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오래전에 문제로 한번 나온 거예요. 이거 초창기 때.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0번에 가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 기억하시죠? 1번에 가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이런 것 있죠. 이거 기억하시죠? 자본과 토지를 결합해서 생산을 하고자 했을 때 도심은 뭐가 비싸요? 지가가 비싸니까 결합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토지의 투입비율은 적고 자본의 투입비율이 커지고 외곽을 나가면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얘가 많아지고 얘가 적어지고 이런 기울기 나타나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결합 비율이 크다. 이런 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4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오히려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시게 되면 공간구조 이론 있죠. 도시공간구조 이론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도시공간구조 이론 하면 응? 동심원 이론 이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자, 동심원 이론상에서 보면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지대, 천의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 이걸 중심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외곽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뭐가 개선이 된다?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된다. 그럼으로써 무슨 문제가 줄어든다?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외곽으로 나갈수록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점유지대,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고소득층보다 훨씬 더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치 갖고도 출제란 선례가 있죠.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그랬어요? 얘네도 도시가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성장하지는 않고요. 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열리면, 도로가 열리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소득층이 주거를 정하고, 그죠? 그 주변에 누가? 중산층이 이렇게 주거를 정한다는 얘기죠. 즉, 이 교통망을 축으로 해서 하나의 쐐기 모양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열리면 이런 식으로. 요 교통망을 축으로 해서 도시의 성장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뭐가 열리는 쪽,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 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는 누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득층들이. 근데 여기는 누가? 저소득층들이. 그게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의 성장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때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죠. 몇 가지 있었어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모르면 몇 가지? 그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그죠? 그 뭐가 있었어요?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고, 그렇죠? 유사 업종 간에는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죠?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다에게 발생하는 이유 이렇게 네 가지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번에 보시면 동심원 이론은 도시공간 구조론 중 가장 오래된 이론이고 주로 소도시 모형 이론으로 튀렌의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급 주거지는 교통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노선을 따라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더라. 근데 3번에 보게 되면 다핵심 이론은 현대적 대도시 및 신도시의 기능별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중심 업무 지역과 다핵의 성격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동심원 이론상에서 얘기할 때 그 다핵에 하고요. 중심 이론하고 다핵에서 얘기할 때 이 다핵에서 그 중심의 핵의 기능은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는 말 그대로 정치, 경제, 뭐 교통에 대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든 업종, 뭐 관공서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특화된 산업이 있죠. 금융의 중심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기능을 갖고 모여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서 이제 그거를 구별했는데 그 정도까지를 구별하라고 얘기하기는 답으로 유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5번에 보면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요즘 지문으로 들어와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정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4번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은 걸 물어봤죠.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틀렸겠죠. 이게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있죠. 중심지로 멀어올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을 때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네?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대하고 교통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는 줄어들어요? 지대. 근데 나갈수록 뭐는 증가해요? 이거 두 개를 합한 것이 이게 마찰 비용이잖아요. 도심 안짝으로 들어가면은 공간 이동에 따라 마찰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교통비는 절약이 되지만 지대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지대하고 교통비를 마찰 비용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고 돼 있죠. 거주지가 이렇게 분화돼서 나가잖아요.
저미대에서부터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이렇게 거주지가. 그 다음에 해리스의 그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은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하고 그 세 가지를 답으로 유도한 거죠. 그래서 근래는 얘네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지문 형식으로는 들어와요. 그 지문으로 들어올 때 얘네가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다액의 요인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얘네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니까 그렇게. 거기 346쪽에 가시면은 16번 있죠. 예, 16번에 가면은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5번에 가면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17번에 가면은 2번에 절대 지대에 따르면 토지는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결하게 줘요. 딱 나오면 툭 갖다 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푸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입지 선정에 대한 관계에서요. 2번에 보면 튀넨의 입지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입지 경쟁이 유발이 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에게 토지는 할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3번에 가면 도심으로 갈수록 조방적인 농업이 입지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입지한다니까 틀렸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인데 시장이 가깝게 가면 지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는 농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같은 튀넨의 입지지대 계산하는 것 있죠.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거를 왜 이렇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쌀의 가격이 2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산량이 200kg잖아요. 200원 곱하기 200kg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만원 나와요. 4만원. 거기다 또 생산비가 또 키로당 50원이죠. 근데 200kg 생산했잖아요. 그럼 때 얼마 나오겠어요? 그게 또 10,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생산물 가격도 얘도 계산을 하고 생산비도 계산을 하고 모두 또 계산하고 수송비도 다 단위거리랑 다 계산해서 일일이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얘는 얼마고 4만원. 생산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00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수송비 계산해야 되겠죠. 수송비가 자 킬로그램당 그 1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원인데 지금 거기 보면은 그 거리가 몇 킬로예요? 일단 생산량이 몇 킬로냐면 200킬로잖아요. 10원에 200 곱하면은 2,000원 나오죠. 2,000원인데 거리가 10킬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송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2만원. 그러면 4만원에서 3만원 빼면 남는 게 얼마? 10,000원이잖아요. 나올 리가 없죠. 그냥 참고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이라고 있죠. 자, 일단은 공업입지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배보 있죠. 배보의 무슨 이론? 최소비용 이론 있죠. 배보가 강조하는 3대 인재가 뭐 있겠어요? 배보? (3대) 인자 있죠. 수송비. 뭐 직접력, 그죠? 또는 노동비 이렇게도 표현하죠. 임금 이렇게도. 세 가지가 3대 인자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그 공업입지론에 대해서 1번에 보면 공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경제 이점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배보의 최소비용이론 뭐 이런 논리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레시는 또 추가하는 바가 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업입지로서 최소비용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원료지수가 1보다 클 경우에 시장 지향 입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원료지수는 기억하시죠? 얘는 제품 1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현재 원료의 중량이 있죠. 이 중량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할 때 1이 될 수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다 그랬죠. 1보다 크면 중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불변이죠. 중량이 증가하죠. 감소한 애들은 어디? 원료 지향적인 거. 자유입지. 시장. 그죠? 기억하시나요? 감원. 불자. 증시.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 중량이 감소하면 어디로 가라고? 원료산지로 가라고. 얘가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제품보다는 원료의 중량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된다는 얘기는 중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이거 얘기했잖아요. 시멘트를 1000kg를 생산할 때 주 원료가 석회석이잖아요. 그럼 석회석을 1000kg를 투입을 하면 얘가 1000kg 안 나오죠.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얘보다는 조금 더 넣을 거 아니에요. 1200kg. 그러면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애들은, 자, 이게 우리가 그때 했잖아요. 원료가 있고 시장이 있으면 1200kg의 원료를 시장으로 보낼 때와 얘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몇 킬로로 줄여서 1000kg로 보낼 때와 어느 게 운송비가 적게 맥히겠어요? 줄이는 게. 그러니까 중량이 줄어드는 애들은 원료산지에 입지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무게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수송비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대신에 중량이 뭐 하는 애들, 증가하는 애들 있죠. 우리가 왜 콜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콜라는 원액이 있잖아요. 원액 5리터가 있으면 원액만 갖고는 완성이 안 되죠. 여기다 물을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완제품이 100리터가 나와요. 그럼 원액을 일로 보내서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물을 95리터를 넣는 거와 여기서 100리터 만들어서 보내는 거와 어느 게 수송비가 적게 막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이 늘어난 애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장에 입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시장 지향형 입지로 가장 유리한 경우는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중량 증가 산업이 있죠. 얘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시장으로 가라는 얘기죠. 원래 부패성이 큰 산업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생선 통조림 만드는 공장이 있죠.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항구 근처에 있겠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생선 잡으면 거기서 가공을 해서 통조림으로 만들어야지만 보존 기간도 길어지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도 어떻게 돼요? 지역도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니까. 근데 이거 시험에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낼 게 없으니까 혹시 만약에 쓸 수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중량 감소 또는 중량 증가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요, 7번에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원료 제약용 입지 그러면 틀리겠죠. 얘들은 어디에? 시장 제약용 입지. 그죠? 왜냐하면 부품을 조립을 해서 완제품 만드는 공장들 있잖아요. 걔들은 그냥 어디 입지하는 게 좋아요? 시장에 입지하는 게 낫죠. 그죠? 왜냐하면 원료산지에 입지하면은 일단 글로 다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 완제품 만들어서 다시 시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비 부담이 더 커지죠.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 보편 원료라는 것은 시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입지하는 게 나아요? 시장에 입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험물 폐기 규제,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세제상의 혜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 되죠.
세자상의 혜택은 무시할 수가 없죠. 한때 아마 어느 정부에서인가 그걸 추진했었죠. 기업들이 만약에 제주도로 이전한다면 본사가 세자상의 혜택을 주겠다 막 그래가지고 다음인가 걔네가 내려갔을걸요. 또 내려가고 난 다음에 직원들은 어떤 인터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말이 그렇지 제주도까지 그게 출퇴근한다든가 그 제주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에 그거를 또 올라오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옛날에 개인적으로 알던 친구가 제주도에 아마 그 무슨 의경인가 글로 아마 군대에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근데 애가 서울도 아니고 이 내륙이 아니잖아요. 제주도 무슨 성산포 어딘가 뭐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친은 서울에 있었고 연락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연락 좀 취해달라고 아주 그때 쓰러진 줄 알았었어요. 참. 야, 네가 빨리 제대로 하든가 뭘 어떻게 사달을 내든가 그래지. 결국 나중에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그까지 해갖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최대 수요로는 뭐 지난번에 수요 원추형 그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여기가 시장이고 이렇게 해드린 거잖아요. 이게 뭐 얘기했었어요? 제품의 판매 가격이고 이게 판매량. 판매량이라는 것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수입일 거고 이거는 제품의 판매 가격에다가 뭐가 플러스한 거예요? 수송비가. 그죠? 그러면 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면 제품의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이 가격에는 수송비가 반영이 안 되죠. 시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쌀 거 아니에요. 그때가 판매량이 제일 많아진다는 거야. 이때가. 근데 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뭐가 플러스가 돼요? 수송비가. 그럼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계속 뭐가?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럼 수입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원추를 그리면 이 바닥 면적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시장 지역이죠. 얘네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근데 나온 선례는 없어요. 나와서 별로 없고. 수요 원추형 모델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수요 원추체의 바닥의 어떤 위치에서의 높이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의 상품의 가격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가격이 아니라 뭐 얘기하겠어요? 수요량을 얘기하죠. 그게 결국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 상업입지론, 11번에 상업입지론 나와 있죠. 자, 상업입지론에 가게 되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아시죠?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보면 두 물체를 끌어당기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어디에 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인력은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기억하시죠? 두 개의 도시 간에 만약에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 될 거고, 그죠? A 도시가 만약에 B 도시보다 2배 이상 크다면 경계는 무슨 도시 쪽에? 얘가 얘보다 2배 이상 커요. 그죠? 그러면 중간이 크기가 같으면 중간이겠지만 얘가 2배 이상 크잖아요. 그럼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예? 일로 가죠, 일로. 얘가 세력이 크니까 끌어당긴 유인력이 크니까 구심력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죠?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얘 세력권의 범위가 더 크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보다 가깝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13번에 이거 계산 문제 나온 것도 있죠. 근데 이거 계산 문제 그 해설이나 그렇게 해서 계산하라고 유도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있죠. 네, 걔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우리가 여기가 A의 면적이 되느냐 B의 면적이 되느냐 여부는 A로부터 몇 킬로냐. 그럼 여기가 A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B. B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B가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 면적을 보게 되면 얘 면적은 얼마예요? 얘는 얼마? 그래서 이거 나눠서 계산하면은 루트 얼마 나와요? 2.25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네 나누면은 2.25 나오죠. 그래서 이걸 루트를 씌우게 되면 남는 게 얼마? 1.5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5에다 1을 더하면 얼마? 2.5죠. 여기 보면은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킬로? 4킬로 나오죠. 그래서 A로부터 몇 킬로 지점? 4킬로 지점. 이거 여기다 비례시 대입해서 하면요. 여기는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또 계산이 안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여기는 컨버스의 모형은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은 얘도 기출이 있죠. 366페이지 가면 문제 30번 있죠. 왜 30번 있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나온 기출이에요. 요게 그때 그 18회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는 가만히 보세요. 기출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거 얼마 줘요? 이렇게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누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루트 9가 나올 거 아니에요. 루트 9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 나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에다 3을 더하면 4. 얘가 몇 킬로예요? 8킬로. 그러면 나누면 얼마 나와요? 2킬로. 이게 실제로는 계산이 그냥 간단하게 줘요. 이게 이렇게 안 준다고요. 이런 식의 배열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열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들이.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결하게. 근데 이렇게 딱 주는데 계산이 너무 간편하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이 맨날 계산할 때는 얘는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적이 있다. 설레만 가르쳐 주고 레일리 아니면 뭐가 나온다. 하프가 나왔다. 근데 근래는 2년 연속 레일리가 나왔었어요. 그죠? 26회, 27회가. 원래 얘네가 돌아가면서 나왔다고요. 지금 레일리가 26회하고 언제 나왔어요? 허프가 25회 때 나왔어요. 허프가. 그럼 얘가 24회 때 나왔다고요. 그러면 24, 25, 26이면 다시 뭐가 나와야 돼요? 허프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얘가 한번 또 나왔다고요. 의표를 찌른다고. 이렇게. 근데 얘를 3년 연속 내기는 참 그렇잖아요. 아예 이쪽을 안 내면 모를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를 꺾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혹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허프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닌 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할 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저희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유도를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간결하게 유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4번에 가시면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내용 정도죠. 4번에 보면 허프의 중심지론이 있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이 있죠. 근데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이 거시적인 모델이죠. 왜냐하면 얘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와 규모와 이 분포도를 측정하잖아요. 그죠? 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지역 내 다수의 경쟁 점포가 위치하고 있을 때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이 거시적인 분석,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을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걸 답으로 유도하진 않아요. 거시냐 미시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 4번의 허프의 14번 문제죠.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분포, 즉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반면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수요자의 개성, 미시적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 그랬으니까 표현이 반대가 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리고 근래는 입지론에서 저는 한번 그때 수업 시간에 분석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줬어요. 지대 이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 입지론에서도 이론하고 뭐가 있어요? 계산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한 몇 개 나와요? 4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얘 하나, 이론 하나, 계산 하나 4개씩 이렇게. 근데 이걸 내다가 보니까 많이 낸 거예요. 특히 얘는 내용이 별거 없는데 계속 내다 보니까 낼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문으로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나오는 게 뭐? 지리론은 많이 틀려주니까. 근데 이론도 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한 2개로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신에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 관리, 마케팅 이쪽. 이쪽이 평균 4개가 나와요. 일단 개발은 기본으로 2개가 나와요. 개발은 관리에서 1-2개, 마케팅에서 하나. 개발이 많이 나올 때는 3개, 4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입지론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유도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건 해봐야 되니까. 자, 15번에 가게 되면요.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가 있다. 다음 절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봤죠. 예, 근데 여기서는 허프 모형은 항상 뭐를 조심하시면 되냐면 이용객의 몇 프로만 이용하냐 이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까먹어요. 다 도출해 놓고 순간적으로 그걸 까먹고 그냥 나온 대로 곱해버려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죠. 근데 거기 보면 허프의 모형에서는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하려고 그러면 모든 점포의 효용분에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이걸 대입하면 되고요. 개별 점포의 효용은 여기는 거리고 이게 마찰계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면적. 근데 마찰계수는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냥 2로 줘요. 2로. 선생들이 줄 때는 왜 1도 주고 2도 주고 3도 주고 막 그러죠. 네, 그렇게 나온 적은 없고요. 점포도 항상 몇 개만, 2개밖에 안 줘요. 근데 허프의 모형에 의하면 최대 7개까지 점포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린 7개까지 아무리 쉽게 줘도 7개를 1분 안에 계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몇 개 줘요? 2개 줘요, 2개. 그래서 거기 보면 15번에 대형 할인점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죠? 예. A는, 자, 일단 마찰계수는 2로 준 거예요. 그죠? 예. 그럼 A는 면적이 얼마예요? 3,200이죠? 거리가 몇 킬로? 2킬로. 근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4, 이게 4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800 나오겠죠? 4, 8, 30이니까. 그죠? 그러면 B는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은 1800이죠? 거리가 몇 킬로? 3킬로? 그럼 3의 제곱이면 9가 나오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 뭐 1200 이렇게 나오네? 계산하면? 이게 1200이고 얘가 800이면 이게 2개 더하면 얼마예요? 2000이잖아요. 2000분에 만약에 A를 물어봤으면 2000분에 8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20분의 8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 이렇게 나올 거고 40%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 40%면은 인구가 10만에 40% 그래서 4만 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60% 이용하니까 6만에 40%니까 2만 4천 명. 그래가지고 4번. 그러니까 허프 모형이 쉬워요, 더. 얘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번을 빼고는 다 50% 줬어요. 한 번을 빼고는 다 50% 준 거예요. 그래서 요령 있는 사람들은 찍고 막 그랬었어요. 50%로. 계산도 안 하고. 그죠? 그래도 답이 나왔으니까. 읽는 것만 잘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그냥 나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그냥 풀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계산적인 논리는 조금 좋아졌잖아요. 호프나 레일리 정도로 뭐 계산이 가능하고, 자기자본 수익률도 T자 져서 계산할 수도 있고, 최대 융자가능 금액도 계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입지계수도 뭐 계산할 수 있고, 그 기본적인 몇 개는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시험 볼 때 순서에 그 계산 문제가 있다고 바로 거기서 풀지 마시고 일단 끝번호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40번까지 가서 이론을 봤을 때 이 이론은 내가 모르겠다. 이건 내가 찍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차라리 계산 문제를 푸는 게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계산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는데 계산 문제 풀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아이고 이게 이거였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그래갖고 다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 가고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계산 문제 풀 시간조차도 빡빡할 거예요. 돌다 보면 되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가 이론을 어렵게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론을.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절대적으로 60점에 걔가 좌우하는 애가 아닌 거예요. 걔는 구성 요건이지. 예, 걔가 그걸 가지고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뭐 16번에 있는 것도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이것도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신규 할인 매장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신규 매장은 매장 면적이 4만이고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킬로. 그럼 10의 제곱이면 100 나오겠죠? 네, 그 공 2개 제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40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보면 2만이죠? 5kg죠? 5kg 5의 제곱이면 25죠? 얘 얼마 나와요? 얘가 800이 나오면은 2개 더하면 얼마예요? 1200. 1200에 대한 400이면 3분의 1일 거 아니에요? 30%. 그죠? 그러면은 거기 보면 고객 인구가 몇 만이에요? 30만인데. 그죠? 30만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얼마? 30%니까는 10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조건 없이 준 거예요. 원래 거기 고객 인구가 30만이면 30만에 몇 프로가 이용한다 이렇게 줘서 거기에 얼마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조건 없이 그냥 준 거니까. 아, 그리고 거기 해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해설에. 이게 10의 제곱인데, 예, 이게 제곱을 표시를 못해서 그냥 101로 나온 거로,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들고 오셔가지고 102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크리스탈라의 무슨 이론이 있어요? 중심지 이론 이런 게 있죠.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중심지 이론은 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크리스탈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무슨 관계?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도시의 수와 규모, 분포 등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렇죠?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단위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있죠. 이거는 초등학교까지. 상급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군단위까지 나가야 되고, 그거보다 상급의 서비스를 봐서 대학교까지 하려면 시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교육 서비스 하나를 제공할 때도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종류와 질은 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러면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다 적다? 적겠죠. 이런 애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니까 훨씬 많은 인구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의 규하고 수모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6대 뭐 광역도시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시가 많냐면 적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체 규모가 작은 도시는 우리장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이 사람은 이걸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규모가 큰 도시는 그만큼 뭐가? 서비스가 제공하는 도달거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클 수밖에 없고 필요한 인구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적을 것이고 규모가 작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많을 수밖에 없죠. 편의점하고 백화점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백화점은 하루 매출이 6, 7억이 나와야 되니까 고객 인구가 최소한 30만 원 확보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세종이 현재 25만이잖아요. 아직 백화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백화점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인구가 30만 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집 백화점이 하나 들어올 때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대전에 가면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백화점이 있죠. 천안도 백화점이 있어요. 인구 50만이 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백화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적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많고. 그 관계를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거치 관계를 갖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겠어요?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칠 수 있는 최대의 공간 범위가 바로 뭐? 그게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도 왜 이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때 제일 멀리서 온 분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천안에서. 그죠? 요즘은 오다 지쳐가지고 못 오고 있어요. 그죠? 그게 너무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학원이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생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겠어요? 최소의 고치. 그렇잖아요. 저녁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저녁은. 그래갖고 지금 결국은 그렇게 가기로 한 거고. 오전도 뭐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전도? 여기서 보니까는 9월달 내에서 이제 동영하고 할 분들이 대충 따져봤을 때 뭐, 그 손가락으로 딱 스테이면 끝일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올해 여기 학원은 처음 생겨가지고 여기는 올해 이제 지역사회에 기부한 거예요. 이 학원에서. 그렇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저희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유지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마이너스죠? 이거 자체가. 그냥 원래 이제 학원이 하나 생기면 최소한 못해도 한 2, 3년 보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걸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학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 세종에 뭐 학원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있었네? 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참 그렇다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올해 합격을 해서 나가면 그죠? 내년에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보내주시면 돼요. 일로. 그죠? 원래 학원들이 그 수강생을 받을 때 대부분 합격자들이 소개해 준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공부해라. 내가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보내준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합격자가 안 나오면 아니 뭐 본인밖에 없는데 뭐가 저기 할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합격을 해야 된다고요. 합격을. 어? 큰일 났다는 얘기죠. 예? 이게 여기서 이게 답부 상태가 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필히 합격을 해야 돼요. 집중도 좀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17번에 보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보면요.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차 중심지수로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겠죠. 고차 중심지수로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수로 어떻게 돼요?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직은 여기는 기능이 다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전을 나가게 되면 웬만한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 인구가 자꾸 이제 이쪽으로 흡인이 돼가지고 역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대전 사람들이 불편하죠. 다 일로 오겠죠. 여기가 놀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이런 게 많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살기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빠진다는 거죠. 이게 여기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원래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 서울 쪽에서 이게 내려오기를 기대한 건데 분산이 이건 안 내려오고 요 주변에서 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오히려 이게 떨어진다고도 볼 수 없어요. 예.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가면 중참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늘어난다고 돼 있죠. 틀렸죠. 서울에 도심에 가면 왜 명동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동네 슈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같이 임대료가 비싼 동네에서. 그죠? 과자 하나 팔아가지고 10원 남는데 그거 팔아갖고 그 임대료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걸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어난다 그러면 틀렸겠죠. 줄어든다.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죠. 인구수, 고객수를 얘기를 했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는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 있죠. 교통비를 지불하고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단일 중심지일 때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일일 때는 원형으로. 그럼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안 돼요?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 중심 때는 원형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뭐로? 정육각형. 정육각형의 모형이 돼야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이렇게 재화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의 중심 때는 어떤 스타일이 정육각형 형태가 이상적인 배우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19번에 가시게 되면 그 CSD 기법 아시죠? 애플밤의. 네?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 기억 안 나나요? 애플밥이라는 사람이 그 점포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포의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객들이 이 점포를 중심으로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 이거 있죠. 이걸 어디다 표시하는 거예요? 지도상에다가. 그게 몇 차 상권? 1차 상권. 2차 상권은 점포 전체 매출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디냐? 그게 몇 차 상권? 2차 상권. 이걸 조사해서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 뭐를 판단할 때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광고 및 판촉 전략 수립할 때. 우리가 만약에 광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주로 1차 상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학원 같아도 조사할 거 아니에요. 주소 보면 어디서 오는 사람인가. 근데 좀 뭐한 얘기지만 그 천안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광고를 하는 건 무의미하죠. 그렇잖아요. 한 분을 위해서 그걸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어디다 광고하겠어요? 여기는 그냥 세종시에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선에서 이리로 들어오진 않아요. 나가기도 또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만 광고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나성동이면 나성동, 동이면 여기서 동에 따라서도 분포다가 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 상권의 범위도 파악할 수 있고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에 경쟁 점포가 있으면은 경쟁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경쟁 점포가 있으면 요 중간에 있는 요 고객들은 반을 나눠서 일부는 이쪽, 일부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다 뺏길 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CSE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촉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상업지의 공간균배 원리 하죠.